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입니다. 부제는 사후세계와 윤회에 대한 물리학적 고찰입니다. 지은이는 김성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를 마쳤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이론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해외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훔볼트 연구원, 미국 브라운 대학교 교환 교수를 지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하고 바람직한 삶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물질만이 유일한 실제이고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는 데에만 온 힘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과 찬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한 번의 삶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더구나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다. 과학적 진리란 감각기관으로 인식한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인간의 감각기관에는 사후세계가 포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나는 것이라고 본다. 과학도 주류 학계의 견해는 그렇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사후세계를 말한다. 종교적 성자를 비롯하여 특별한 깨달음이나 체험을 가진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자들은 인간의 감각기관이 포착하지 못하는 저 감각기관 밖의 세계를 보았다고 한다. 사후세계가 있다면 삶의 태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내가 뿌린 씨앗을 결국 내가 다 거두게 되는 것이 우주적 법칙이라면,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누구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이 세상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이다. 이것을 구별하는 좋은 용어가 독일어의 벨트와 움벨트다. 벨트가 실제의 세계라고 한다면 움벨트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현실로서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생물인 박테리아까지도 자신이 느끼고 감각하는 세계가 있다. 즉, 모든 생명체에게는 저마다의 움벨트가 있다. 타인을 배려하고 유머를 즐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종이 인간뿐일까? 침팬지도, 코끼리도, 까마귀도, 문어도 그렇게 한다. 움벨트에 대해서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이 그의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각 종마다 저마다의 움벨트가 있고, 각 종이 살아가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이 움벨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은 뉴턴의 고전 역학에 의해 거의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며, 생물의 종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 자손 대대로 변화하지 않고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적어도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보였다. 그리고 마음, 정신 또는 의식이라는 것은 두뇌의 활동에 의한 것처럼 보이고, 삶과 죽음은 그것이 무엇인지 논의할 필요도 없이 명확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인간의 움벨트에서 인식한 진리다. 그런데 우리가 옳다고 인식했던 것들 중에는 우리의 착각으로 밝혀진 것이 많다. 양자 역학으로 기술하는 원자 이하의 미시 세계에서는 객관적 실제가 부정된다. 미시 세계의 존재는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미리 존재하는 것을 관찰자가 관찰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움벨트에서는 물질이 객관적 실제이지만 양자 물리학에서는 사물의 실제성이 부정된다. 생물의 분류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움벨트에서는 생물을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하나의 같은 범주로 묶어 어류, 조류, 곤충류 등의 단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DNA를 조사하면 진화론적으로 거리가 먼 생물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진화론에 입각하여 생물을 분류하는 학문을 분기학이라고 하는데, 분기학에 의하면 어류라는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다. 생물 진화의 분기를 연구하는 분기학자들에 따르면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처럼 생긴 생물 중 다수가 포유류와 더 가까운 관계다. 페어와 실러켄스는 허파와 심장 구조가 소와 더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예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되었는데, 세상을 다르게 보는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다. 물고기뿐만이 아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버섯은 식물보다는 동물에 더 가깝다고 한다. 생김새는 식물에 가깝게 보이지만 DNA의 유사성을 조사해 보면 사자와 더 가깝다고 한다. 우리가 옳다고 인식한 원리나 개념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옳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움벨트에 갇혀 움벨트 밖의 세상, 즉 진리를 모른다면 움벨트는 가상현실을 뜻하는 매트릭스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이 진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토대가 단지 우리의 믿음에 불과하며, 그 믿음이 헛것일 수 있다면 삶과 죽음은 어떨까? 몸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까? 뇌 신경과학에 의하면 그렇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직관에도 맞고 우리의 움벨트를 이룬다. 그렇다면 뇌 신경과학은 무너질 수 없는 절대적 진리일까?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많이 있다. 유물론이란 모든 것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말로
물리주의라고도 한다.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고 정신이라는 건 역시 물질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일 뿐이다. 육체의 활동이 멈추는 순간 생명은 끝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다. 유물론은 대부분의 뇌 신경 과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그러나 뇌 신경 과학은 아직 어떻게 해서 물질인 두뇌에서 의식이 출현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뇌 상태가 그대로 마음이라고 보는 것은 귀납적 추론에 의한 하나의 과학적 믿음일 뿐이다. 과학자들이 관찰해온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나 정신 활동은 모두 두뇌의 전기 화학적 작용과 1:1의 대응 관계가 있었고, 두뇌에 이상이 있으면 정신 활동에도 이상이 있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두뇌 상태 이꼴 마음이라는 귀납적 추론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지금까지 까마귀를 관찰해 본 결과 모두 검었기 때문에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고 추론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누가 하얀 까마귀를 한 마리라도 본다면 모든 까마귀는 검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진리일 수가 없다. 이것을 흰 까마귀론이라고 하는데, 지금 죽음이 무엇인가를 묻고 생각하는 이 문제에 흰 까마귀론이 적용된다. 바로 임사체험과 윤회의 문제다. 임사체험은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체험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많은 경우 임사체험자들은 사후세계를 경험했다고 한다. 임사체험 자체는 누구나 인정하는 문제다. 체험자가 체험했다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제의 핵심은 체험자가 경험했다고 하는 유체이탈이나 사후세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생을 기억한다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 과학적으로 정확히 입증된다면 죽음 이후의 삶이 사실로 입증될 것이다. 이 한 사람이 바로 흰 까마귀에 해당할 것이다. 대부분의 의사나 뇌신경 과학자들은 임사 체험자들이 경험한 사후세계나 유체이탈과 같은 신비체험을 모두 두뇌의 활동이나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비유물론적 생사관은 몸이 죽은 후에도 의식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 활동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비록 일부이지만 왜 과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갖는 것일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과학적 자료를 설명하려면 의식이 두뇌와 상관없이 활동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적 자료란 전생을 기억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나 임사 체험자들의 말을 뜻하는데, 이 체험자들의 말이 진실임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믿는 과학자들이 비유물론적 생사관을 지지하는 것이다. 과학의 바탕은 관찰과 논리적 설명이다. 그런데 관찰된 것과 인간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느 쪽을 받아들여야 할까? 당연히 관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좋은 예가 양자역학이다. 우리는 전기 스위치가 켜짐이나 꺼짐이라는 두 가지 상태 중 한 가지 상태만 취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이 과학적 진실이자 과학적 믿음이다. 그런데 사람의 사물 인식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미시 세계에서는 상태의 중첩이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이다. 소립자는 스핀이라는 물리량을 갖는다. 전자를 예로 들면 관찰자가 전자의 스핀을 측정하면 측정값은 언제나 플러스 2분의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나 실제의 자연은 사람이 인식하는 방식에 맞게 존재하지 않는다. 측정하기 전 전자가 갖는 스핀 상태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의 중첩 상태로 있다. 전자의 스핀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양자 컴퓨터의 원리다. 중첩 상태 외에도 입자 파동의 이중성이나 사물의 실제성과 분리성 및 양자 얽힘과 같은 양자 현상은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지만 양자역학은 거의 완벽하게 물리 현상을 기술한다. 물리학자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가 인간이라면 양자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지만 자연은 양자 현상을 기본으로 하여 존재한다. 비유물론적 생사관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지금 뇌신경과학에서 논쟁 중인 삶과 죽음의 문제도 양자역학의 탄생 시기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다.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삶이 계속된다는 것은 양자 현상처럼 인간의 사물 인식 방식에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 같다. 비유물론적 생사관을 지지하는 과학자들은 이미 학계에 보고된 임사체험 사례가 사후세계의 존재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지만 두뇌 상태 이꼴 마음이라는 과학적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후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육체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5가지 감각 기관을 만족시키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것이 생명체의 본능이다. 무리 생활을 하는 포유 동물들은 모두 서열이 있다. 먹이를 먹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지, 누가 좋은 부위를 먹을지, 누가 좋은 자리에서 먹을지는 모두 서열에 의해 정해진다. 또 이 동물들은 서열을 뒤바꾸는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한다. 살아남고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동물들은 거짓말도 하고 속임수도 잘 쓴다. 사실 거짓말과 속임수는 생명체의 특징이기도 하다. 생명체가 아니라고 하는 바이러스마저도 속임수를 쓴다. 사람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삶이 일회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을 일회성으로 보지 않고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태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죽음에 임박했거나 임상적으로 죽었다고 판정받은 후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체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1969년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연구 이후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체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정신과 의사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임사체험이라는 용어도 무디 박사가 1975년에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다. 레이먼드 무디 박사는 버지니아 대학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동부의 한 대학에서 3년간 철학을 강의하다가 의대에 재입학하여 정신과 의사가 된 경력이 독특한 사람이다. 그가 근무하던 병원에서는 몇 년에 한 번씩 의학적으로 완전히 사망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깨어나는 사람이 나왔다. 그런데 무디 박사는 죽어 있는 동안 그들이 했던 체험이 비슷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무디 박사는 죽음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례를 150건 정도 수집했다. 그는 임사 체험자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그 자료를 분석하여 다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다. 임사 체험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첫 번째 특징은 사후생이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의학적 죽음을 판정받은 뒤 저승에서 터널을 통과하고 빛을 보았다고 한다. 어떤 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 자신은 본 적이 없는 조상을 만났다고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과거 전체가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심리학자 칼 융을 꼽을 수 있는데, 칼 융은 1944년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 체험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나는 일어난 모든 것의 집합체다. 많은 임사 체험자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칼 융과 같은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두 번째 특징은 유체 이탈이다. 임사 체험자들 중에는 자신의 의식이 몸과 분리되었음을 느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몸을 떠나 멀리 어딘가로 가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영화 원초적 본능으로 잘 알려진 미국 여배우 샤론 스톤은 2021년 두 번 사는 것의 아름다움이라는 자서전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녀는 2001년에 자신이 임사 체험을 했다고 말한다. 요약하자면 대략
이런 내용이다. 출혈이 있어 병원에 갔는데 전에 들은 말에 의하면 그녀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녀는 자신이 응급실에 누워 있고 의사 한 명이 자신을 불쌍하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 의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뇌출혈 증세가 있어 신경외과 전문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얼마 후 그녀는 하늘 위로 날아가 빛으로 된 터널을 지난 후 어딘가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는 죽고 없는 사람들을 여럿 보았다고 한다. 샤론 스톤에 의하면 당시 의료진은 뇌출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히 어느 위치에 출혈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술을 못하고 계속 비몽사몽과 같은 시간을 보낸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 하루는 눈을 떴는데 30년 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가 그녀의 침대 발치에 서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의사들이 지금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을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샤론 스톤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목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얼마 후 또 한 차례의 혈관 촬영 검사가 진행되었고 오른쪽 추골 동맥 쪽에서 피가 흘러 뇌와 척추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출혈 발생 9일째가 되어서야 정확한 출혈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는 목을 심하게 움직였다면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수 있었다고 한다. 브루스 그레이스는 버지니아 의대 정신의학과 명예교수다. 그가 임사체험 연구자가 된 계기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은 환자가 전한 임사체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가 환자의 임사체험 이야기를 들은 때는 임사체험이라는 용어가 알려지기 몇 년 전이었다. 그레이슨 교수는 그의 책 애프터 라이프의 머리말에서 그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날 브루스 그레이스는 포크로 스파게티를 입에 넣으려고 하다가 호출기가 울리는 바람에 포크를 떨어뜨렸다. 포크가 떨어지며 스파게티 소스 한 방울이 넥타이에 묻었다. 그레이스는 소스를 젖은 냅킨으로 닦았는데 색은 옅어졌지만 얼룩 크기는 더 커졌다. 응급실로 갔더니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온 환자가 있었다. 환자는 홀리라는 대학 신입생이었다. 홀리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깨어나지는 못했다. 간병인에게 그녀가 눈을 뜨거나 말하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더니 간병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레이스는 복도 끝에 보호자 휴게실로 갔다. 휴게실에는 편안한 의자와 소파가 있었다. 휴게실에는 홀리의 룸메이트 수전이 서성거리고 있었다. 수전은 소파의 한쪽 끝에 앉았고 그레이스는 그녀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당기고 선풍기를 가까이 옮긴 후
수전과 대화를 나눴다. 다음 날 아침에 그가 중환자실에 들렀더니 간호사가 홀리는 방금 깨어났어요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그레이스는 홀리의 병실로 가서 문의 기둥을 노크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홀리가 중얼거렸다. 나는 선생님이 누구인지 알아요. 지난 밤에 본 기억이 나요. 그레이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전날 밤에 홀리를 보았던 기억을 떠올렸다. 홀리는 그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전날 밤에 당신은 응급실에 잠들어 있었잖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자 홀리는 눈을 감은 채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있던 병실에서 본 게 아니에요. 당신이 소파에 앉아있던 수전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선생님은 붉은 얼룩이 묻은 줄무늬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제대로 들은 것인지 의심스러워 아주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뭐라고요? 그러자 홀리는 그레이슨과 수전이 나눈 대화, 그레이슨이 한 질문 모두와 수전의 대답을 그대로 들려줬다. 수전이 서성거리고 그레이슨이 선풍기를 옮겨놓은 일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말했다. 그레이슨의 말에 의하면 목 뒤에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홀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일이었다. 누구 다른 사람이 듣고 알려줄 수도 없었다. 그런데 홀리는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팸 레이놀즈는 대중가요 가수 겸 작곡가다. 35세 때였던 1991년 그녀는 뇌동맥류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녀는 수술을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있는 베로우 신경연구소로 옮겼다. 그의 상태를 검진한 후 의료진은 뇌수술을 담당할 집도의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신경외과 의사인 스패틀러 박사를 선정했다. 팸의 뇌에서 피를 완전히 빼내고 나서 동맥을 수술하는 과정에는 매우 위험한 기술이 필요했다. 따라서 팸의 뇌를 일종의 가사 상태에 빠뜨려야 했다. 몸의 온도를 섭씨 15.6도까지 낮추고 진정제를 다량 투여하여 뇌의 물질 대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스패틀러 박사가 개발한 저체온 심정지 수술법으로 심장 박동과 호흡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방법이다. 연구자들에 의하면 팸 레이놀즈의 임사 체험은 가장 상세한 의학적 기록이 남은 경우로 지금까지 보고된 임사 체험 중 가장 유명한 사례다. 1991년 8월 어느 날 수술실로 온 팸 레이놀즈에게는 의식이 있었다. 그녀의 몸은 수술대 위로 옮겨졌고 팔과 다리는 묶였다. 팸의 뇌파 활동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있었는데 측두 옆 발작 등이 일어난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두 눈은 건조를 막기 위해 테이프로 봉해졌다. 두 귀에는 스피커가 달린 귀마개가 끼워져 있었는데 그 스피커는 딸깍하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는 뇌간의 기능을 체크함으로써
뇌가 활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오전 8시 40분까지 팸의 전신은 머리를 제외하고는 살균된 헝겊으로 감싸였고 20명 이상의 의료진이 수술 전에 손을 씻었다. 스패츌러가 마침내 수술을 시작했다. 이때 팸의 임사 체험이 시작되었는데 수술 후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놀라울 만치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그녀가 들은 것은 어떤 악기 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정수리 밖으로 끌려 나가는 것처럼 느꼈다. 팸은 수술실의 공중에 떠서 수술실의 전경과 장치들과 수술 장면을 내려다보았고 자신의 의식이 예리하게 깨어 있음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스패츌러의 어깨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은 통상적으로 보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의사들의 대화와 작은 외과용 톱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톱을 전기 칫솔 같다고 묘사했다. 이것은 다 사실과 같았다. 팸은 의사들이 동맥과 정맥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는 이 광경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멈추었을 때 뇌파가 평평해졌고 뇌간의 활동을 체크하는 귀마개에 달린 스피커의 소리도 약해지더니 마침내 멈췄다. 오전 11시 20분에는 두뇌의 활동이 완전히 멎었다. 오전 11시 25분에 스패츌러는 대담한 외과 수술에 들어갔는데 팸은 이때 또 임사체험을 하며 사후세계를 방문한다. 그녀가 체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녀는 자신의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팸은 내 귀로 듣는 소리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다라고 말했다. 굴의 끝에서 불빛이 갈수록 밝아졌으며 그 가운데서 할머니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빛에 휩싸였고 역시 빛에 휩싸인 삼촌과 죽은 친척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을 보았다고 한다. 팸은 편안하고 즐거워 빛에 흡수되고 싶었지만 현실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고 했다. 아이들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삼촌이 그녀를 굴의 끝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수술받는 자신의 몸을 본 것인데 그녀는 자신의 몸이 사고 난 열차의 잔해처럼 보였으며 스스로 보기에도 자신의 몸이 죽어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삼촌에게 등을 떠밀려서 이승으로 돌아왔다. 돌아가는 것은 마치 수영장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다. 스패츌러의 수술 기록에 의하면 오후 2시 10분에 팸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수술은 7시간 걸렸는데 그때까지 팸의 몸 상태는 전 과정에 걸쳐 의학적으로 면밀하게 관찰되었다. 팸 레이놀즈의 심장과 뇌는 적어도 수술이 끝날 때까지 활동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그녀는 수술하는 동안 임상적으로 죽은 것이었고 저체온 심정지 이전 3시간은 마취 상태에 있었다. 팸이 들었다는 의사들 간의 대화는 실제로 의사들이 주고받은 말과 같았으며
시간도 일치했다. 팸이 수술 기구에 대해서 묘사한 것도 정확했다. 스패츌러는 자신은 팸이 한 말을 다 인정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임상적으로 설명할 방법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스패츌러의 말과 의료 기록을 믿는다면 팸의 임사 체험을 앞에 두고 과학적 자료와 과학적 믿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의료 기록과 팸의 체험이 과학적 자료이고 두뇌의 활동 없이는 의식도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 믿음이다. 전문가들이 둘로 갈라져 그 견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라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의료 기록과 스패츌러의 증언에 잘못이 없다면 팸의 두뇌가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팸의 의식은 활동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학적 믿음에 잘못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두뇌의 활동 없이는 의식도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 믿음이다. 하지만 이 믿음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무수한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즉 철저히 과학적 사실에 바탕을 둔 믿음으로써 신경과학의 기본적인 가정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그런 이야기가 있나 보다 라고 할 뿐 크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죽음 연구에 대한 권위자이고 타임지에 의해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의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꼽힌 인물이며 미국 국립 여성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직접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한 것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저서 사후생의 내용을 소개해 볼까 한다. 슈월츠 부인은 아들이 성년이 된 지 2주가 지났을 때 죽었다. 퀴블러 로스 박사의 환자 중 한 명이었던 그녀는 땅속에 묻혔고 그녀가 다시 퀴블러 로스 박사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퀴블러 로스 박사는 그녀를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한다. 그 여자는 퀴블러 로스 박사를 향해 곧장 걸어왔고 꼭 살아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퀴블러 로스 박사의 사무실까지 걸어가도 되냐고 말했다. 그녀는 퀴블러 로스 박사에게 박사가 당시 진행하고 있던 죽음과 임종에 관한 세미나를 중단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 왔다고 했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슈월츠 부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도 이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속으로는 자신이 정신과 의사라는 사실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한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지만 이건 사실일 수 없어. 그리고는 자신이 너무 지친 나머지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하며 이 경험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그녀는 이 경험을 초심리학회에서 발표하고 책에서도 이야기하게 된다. 퀴블러 로스 박사의 이야기는 간단히 듣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을 뿐이다. 링컨의 유령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다. 1942년 네덜란드의 여왕 빌헬미나가 링컨의 유령을 보고 기절했고 1943년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역시 링컨을 보고 말도 했다고 한다. 이 밖에도 트루먼 전 대통령과 딸 마가렛,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 여사 등 많은 사람이 링컨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유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1955년 5월 한 방송에서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새벽 3시쯤 노크 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더군요. 아마도 복도를 서성이는 링컨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트루먼은 1946년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쓴 적도 있다고 한다. 이 빌어먹을 건물엔 분명 유령이 있어. 유령 이야기는 세상에 많이 전해지지만 사람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헛것을 보았다고 할 뿐이다. 하지만 퀴블러 로스와 같은 정신과 의사가 고민 끝에 털어놓은 유령 이야기라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든 판단은 체험과 관찰에 기반해야 하며 어떤 믿음이나 선입견에 의해 지배되지 말아야 한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세계 곳곳에서 죽음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사례를 2만 가지 정도 수집하고 그 사례를 연구했다. 퀴블러 로스 박사에 따르면 인간의 몸은 고치에 비유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의 몸은 잠시 살기 위한 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몸이 참 자아일 수는 없다. 그녀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도 한 집에서 더 아름다운 집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한다. 뇌파가 꺼진 사람이 자동차 번호판을 읽는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은 퀴블러 로스 박사가 임사 체험을 겪은 환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그녀는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만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의식에 관한 문제는 수세기 동안 철학자와 과학자들이 생각해온 문제다. 하지만 의식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는 아직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현 단계의 뇌신경과학은 우리 뇌 속의 전기화학적 과정에서 의식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전기화학적 신호만 오갈 뿐이다. 그러는 가운데 신경망 전체에서 의미가 생겨난다. 아직 의식의 본질도 모르면서 두뇌 상태 이꼴 마음이라는 도식을 하나의 도구마로 내세울 이유는 없다.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 그것이 과학이다.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세상 거의 모든 민족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었다.
기록이 있는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고대인들은 일찍부터 윤회 사상을 갖고 있었다. 윤회라고 하면 사람들은 불교와 같이 인도를 배경으로 하는 종교에서 나온 개념인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고대 이집트의 종교인들과 그리스의 피타고라스 학파, 엘레우시스 밀교, 오르페우스 밀교 등에서도 윤회를 믿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의 모든 종교는 모두 윤회 사상을 갖고 있었다. 켈트인들, 바이킹이나 고대 게르만족과 같이 북구 신화에 나오는 민족들, 시베리아의 퉁구스인, 에스키모, 아메리카 원주민들, 남태평양 및 호주의 원주민들 및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도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중국도 물론이다. 장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삶과 죽음은 밤낮이 바뀌는 것과 같다. 삶이 좋은 것이라 여기는 사람은 죽음도 좋은 것이라 여겨야 한다. 기원 후 553년 콘스탄티노플에서 열린 5차 공의회에서 윤회를 부인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초기 기독교에서도 윤회를 믿었고 가르쳤다. 이렇게 거의 모든 민족들이 윤회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옳고 그름을 떠나 영혼과 윤회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온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훨씬 오래전에 그리고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성립된 우파니샤드보다 몇백 년 전에 고대 그리스인은 이미 환생을 믿고 있었다.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일부와 기독교 및 이슬람의 코란에서도 윤회 사상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이안 스티븐스는 캐나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로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세계적 명문 맥길 대학 의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1957년 39살의 젊은 나이로 버지니아 대학 정신의학과의 주임 교수가 되었다. 그는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전혀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전생의 기억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진술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스티븐슨 교수는 1967년 버지니아 대학교에 지각 연구소를 설립했고 2002년까지 이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었다. 스티븐슨 교수는 3,000명에 가까운 어린 아이들의 자발적 기억을 수집하고 수많은 저술과 논문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전생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전생에 관해 대략 300편의 논문과 14권의 책을 저술했다. 세계 3대 의학 저널 중 하나인 미국 의사협회 저널은 스티븐슨이 제시한 전생 사례들은 냉정하고 공들여 수집한 것들이며 전생의 개념이 아닌 다른 개념들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과학은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진리를 추론하고 이 진리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즉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두뇌 상태 이꼴 마음이라는 주류 신경과학자들의 견해 역시 마음이 뇌의 전기화학적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관찰한 데서 얻은 결론이다. 그런데 귀납법과 논리는 완전한 것일까? 영국 철학자 휴음은 귀납법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귀납적 추론은 다음과 같은 논리적 형식을 갖는다. 우리의 경험상 땡땡이 항상 혹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미래에도 땡땡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휴은 이런 추론이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포함하는 것에 주목했다.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의 과거 경험상 미래는 과거와 비슷했다. 고로 미래는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다. 이 추론은 명백히 순환 추론이다. 즉, 입증하고자 하는 결론 자체를 전제로 가정한다. 휴메의 요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모든 귀납적 사례는 미래가 계속해서 과거와 비슷할 것이라는 함축된 전제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 함축된 전제를 정당화하는 방법은 순환 추론이다. 따라서 이 함축된 전제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휴메의 요지는 보편적이다. 휴메의 의문은 우리가 미래에 대한 추론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그의 대답은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뇌 상태 = 마음이라는 귀납적 추론에도 휴미 제기한 문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신경과학자들이 인간의 정신활동과 뇌신경 상태를 연구해 본 결과 둘 사이에는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두뇌 상태 = 마음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신경과학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정신활동이나 생리현상만 관찰했을 뿐, 임사체험이나 전생 경험과 같이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한 적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의 힘이 반복적인 검증에서 오는 것임을 상기해 보면 초월적 현상에 대한 과학자들의 무관심도 이해가 되는 면이 없지 않다. 우리의 두뇌는 우리를 속인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매트릭스에 갇혀 헛것을 진실이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확실히 옳은 것을 출발점으로 철학을 확립하고자 했다. 그가 찾아낸 의심할 수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명제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나 나가 무엇인지 밝히지 못한다면 이 명제 하나만을 토대로 그 위에 지식의 구조물을 세우기는 어렵다. 모르는 것에 나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말한다. 나라고 할 만한 동질성을 유지하는 어떤 것이 없다는 뜻이다. 무아는 연기법의 논리적 귀결로서 불교의 핵심 개념이다. 연기법은 불교의 핵심 교리다. 대승불교의 기본적 해석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며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이치를 말한다. 비유하자면
두 갈대 단이 서로 의지하며 서 있는 것과 같이 이 세상 어느 것 하나도 다른 것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서양 철학에서는 실체라고 한다. 따라서 실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을 갖고 있어야 한다. 실체가 없다는 말은 동일성이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연기법에 의하면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적이므로 실체가 없다. 나라는 것에 실체가 없어 무아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을 유지하는 개체적 성질이 없다는 뜻이다. 무아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헛개비 같은 존재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나라는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 불교의 연기법에 의하면 데카르트의 생각은 틀렸다. 연기법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을 이루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에 부합한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객관적 실제는 없다. 입자라고 하는 것도 관찰자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찰을 통해서 출현하게 된다. 관찰자의 존재를 떠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입자는 없다. 물체의 운동도 상호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시공간은 휘어져 있고 이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물체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런데 시공간의 휘어진 정도, 즉 시공간의 공류를 결정하는 것은 물질의 분포다. 즉 시공간의 공률은 물질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고 물질의 분포는 시공간의 공률에 의해 결정된다. 서로가 서로를 결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에서 설명하는 나도 이와 비슷하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의 스티븐 핑커 교수는 의식이란 뇌 안에서 몰아치는 폭풍과 비슷하다. 통제실에 앉아 모든 장면을 스캔하고 근육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나라는 것은 환상이다 라고 말했다. 핑커 교수가 한 말은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두고 한 말이다. 실험적 증거에 따르면 나라는 느낌은 좌뇌의 여러 가지 기능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키에르 케고르는 사람이 속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믿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사실인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때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옳고 그름을 확인해 보지 않고 무조건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했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은 무조건 믿지 않는다. 확인 없이 무조건 믿는 것을 고대적 미신이라고 한다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조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믿지 않는 것은 현대적 미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믿음의 토대는 생각보다 허술하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되 확인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즉,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볼 때는 과학적 믿음만 고수하는 입장보다는 호의적 회의주의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좋다. 너무 완고한 과학적 믿음 역시 미신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넓고 마음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의 오감과 경험으로 보는 좁은 세상에 불과하다. 칼 세이건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그 가능성만은 인정하는 열린 태도야말로 우리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임사체험과 전생 개념에 대해서는 그것을 긍정할 만한 과학적 자료가 이미 어느 정도 수집되어 있다. 다만 과학적 믿음을 신봉하는 현재의 주류 학계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뿐이다. 과학이 주목하는 죽음 이후의 일들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하루치 생각은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